안녕하세요. 노원 을지대학교 병원 치과교정과의 고수진입니다. 오늘 저는 깊어지는 전치부 수직 피계 조절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상적인 엔티리어 오버바이스는 보통 하악 전치의 임상치간 길이의 25%까지의 수직 피계, 즉 2mm 정도의 오버바이스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체가 저작 기능 교합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40% 정도까지의 수직 피계도 정상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수직 피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뒷바디 또는 과계 교합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흔히 발생하는 수직 부조화입니다. 정상적인 안티리어 오버바이스를 가진 환자에서 교정 치료를 하는 동안에 다양한 이유로 의원성의 뒷바이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증내 전후 오버바이스는 유사하게 되어 있어서 마치 교정 치료하는 동안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이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실은 교정 치료하는 동안에 전치부 오버바이시 상당량 깊어지는 현상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저는 이 같은 경우를 의원성의 뒷바이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교정치료 메카닉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흔히 발생하는 아주 흔한 부분이며 또 쉽게 스스로는 개선되지 않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같이 교정치료를 종료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구치 발치 공간의 불완전 폐쇄에 대한 사전 동의가 없었는데도 말이죠. 제가 치료 계획을 세우고 치료 메카닉을 적용하는데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지금 같은 교합 관계로 치료가 종료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바이트 컨트롤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같은 마무리는 드물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압 교정 치료를 하시는 모든 임상가들에서 불쑥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고려할 사항은 스켈레탈 패턴입니다. 골격성 뒷바이스의 특징은 상악 구치부의 수직 맹출의 부족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교합 평면이나 하악 하형각이 부족한 플랫한 경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곤얄 앵글과 수직 저작 근력이 강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경우는 치료 메카닉 결정하는 데 있어서 환자의 연령이나 치주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이 20대 초중반 이하, 물론 개인차가 있긴 한데요. 그 이하이고 치주 상태가 양호하다면 전치부를 인트루전 시키고 구치부를 익스트루전 시키는 컨비네이션 메카닉을 쓰시면 효과적으로 치료를 하실 수 있지만 연령이 높고 치주 상태가 불량하다면 인사이즈 인트루전만으로 치료 결과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메카닉의 한계가 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덴탈 뒷바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하 전치부의 수직 과성장, 오버 이럽션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합 평면이나 하악 하형각은 정상이거나 아니면 좀 더 스티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미 스마일이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전치부의 수평 피계가 과도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덴탈 뒷바이스 같은 경우 또는 스켈레탈 뒷바이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첫 번째 시도하는 메카닉은 전치부를 인트루전 시키는 방법인데요. 그럼 과연 상악 전치부를 인트루전 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 하악 전치부를 인트루전 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트루 인트루전은 성인에서는 상악에서는 1.5mm 정도, 하악에서는 1.9mm 정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인트루전 할 때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그 치주적인 배경이 썰커스 뎁스가 깊지 않다면 어느 정도 건강하게 인트루전 시킬 수 있지만 만약에 포켓 뎁스를 좀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는 위험하니까 인트루전 메카닉은 금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힘은 단위 면적당 10g 정도의 매우 소량의 힘이어야 되고 특히 상악 전체에서 치근 흡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더 정기적인 모니터링, 엑스레이를 테이킹해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내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트루 인트루전 포스가 치아에 위해하지 않는지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상악 전치를 인트루전 할 것이냐에 대한 결정은 상악 전치의 쇼 양에 대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레스트 시에는 인사이즈 엣지가 한 2mm 정도 보이는 것이 정상이고 심미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포즈드 스마일 시에는 1mm에서 0까지의
진지발 익스포저를 가지는 것이 심리적이며, 스마일 했을 때 상악 전치의 절단면의 그 커브가 하순의 커브와 일치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보시게 되면 이 환자는 거미 스마일을 가지고 있지 않고 딥 오버바이스 가지고 있으며 상악 전칩의 스페이싱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켈레탈 딥바이스 환자이고, 따라서 상악 전치가 아닌 하악 전치를 인트루전 시키면서 오버바이스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하악 전치부에 플레이트나 스크류 심어서 하악 전치를 인트루전 시키는 메커니즘을 쓰지 않는데요. 다른 방법을 저는 하는데 15년 전에는 이런 방법을 했었습니다. 좀 장점은 직접 힘을 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단점은 약한 뮤코자에 플레이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의 이리테이션이라든지 환자의 불편감이 조금 크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구치부를 손댈 수 없는 치주 상태가 불량한 40대 남자 환자였기 때문에 전치부에만 인트루전 폴스를 가했고, 스마일 아크가 양호했기 때문에 하악 전치부에만 인트루전 폴스를 해서 결국은 오버바이스 개선은 조금 불량한 상태로 치료를 종료했습니다. 이 환자가 13년 정도 이후에 그 재치료를 위해서 내원했는데요. 재치료를 하고자 하는 사유는 스페이싱의 재발입니다. 물론 초진에서만큼의 가한 재발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상하 전치부가 좀 깊어지면서 다시 스페이싱이 TF4 때문에 발생하였고요. 이때는 하악 전치부에 대한 그 메카닉을 적용하기에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마일 아크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상악 전치부에 브라켓팅을 의도적으로 얕게 본딩하여서 하고, 그 스텝밴드 사용해서 상악 전치 인트루전으로 딥바이스를 해결하고 스페이싱을 제거했습니다. 만약에 환자가 거미 스마일을 가지고 있고 상악 전치부가 일롱게이션 되어 있다면 이 환자처럼 스크류 앵커리지를 상악에 적용해서 상악 전치를 인트루전 시키는 방법을 써서 오버바이스를 컨트롤 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런 상악 전치가 정출되어 있으면서 발생하는 딥바이스 환자에서는 특징적인 진지발 커브가 있는데요. 리버스 진지발 커브가 위에 보시는 것처럼 상악 전치에 발생할 수도 있고 하악 전치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상악 전치 일롱게이션은 거미 스마일을 가지고 리버스 진지발 커브를 보여주고요. 하악 전치에 보이는 리버스 커브는 하악 전치 일롱게이션, 라지 오버젯, 로우 아치 컨스트릭션, 딥 커버 스피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메카닉을 적용할 때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그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적용을 하면 됩니다. 구치부에 폴스를 가하지 않고 전치부에 인트루전 메카닉을 쓰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이것인데요. 하악의 4번하고 5번 사이, 만약에 상악이라면 상악도 마찬가지로 4번하고 5번 사이가 되어 있습니다. 4번하고 5번 사이에 스크류를 식립하고 구치부에는 브라켓을 붙이지 않고 메인 아치 와이어를 있는 상태에서 일치료 TMA 인트루전 아치를 추가로 오버레이 타일에서 인트루전 폴스를 주고 있습니다. 전치부에 플레이트나 스크류가 있는 것보다는 환자의 불편감이 좀 덜하고요. 그 다음에 인트루전 그 아치가 발휘하는 폴스 자체가 좀 지속적이면서 완만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10g에서 15g 정도의 라이트 폴스를 주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스크류 5번하고 6번 사이 식립한 스크류는 사실은 인트루전 폴스보다는 리트렉션 폴스에 좀 더 강하기 때문에 그 용도로 그쪽 부위에 많이 식립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전치부 인트루전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제1, 2 소구치 사이에 식립하는 스크류가 되겠습니다. 사실 3번 전 후방에 스크류 식립하는 것이 인트루전 폴스가 좀 더 직접적으로 발휘되긴 하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식립할 수 있는 기술이 조금 더 스킬이 필요하기도 하고 환자의 불편감이 조금 더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이 부위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몰라는 브라켓을 붙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전치부만 파셜 브라켓팅을 해서 딥바이스를 개선하는 환자입니다. 30대 중반의 여자 환자로 10수년 전에 교정 치료를 한번 받았었고요. 지금은 좌우에 다수의 보철물이 있고 폐류 상태는 조금 불량합니다. 최대한 구치부의 보철물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전치부의 오버바이스를 개선하고 상악 전치부 환자가 말하고 있는 CC인 상악 전치부의 스페이싱, 그러니까 레비얼 플레어 아웃을 커렉션하기로 하였습니다. 스마일 했을 때 상악 전치의 절단면의 아크는 하순의 아크와 비교적 평행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그 사진인데요. 하악에 스크류를 식립하고 일치료 TMA 인트루전 아치를 지금과 같이 적용했는데 오버레이터에는 측철지 후방에서 좌우에 대칭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악은 016SS에 커버 스피를 강하게 넣고 스크류는 5번하고 6번 사이에 식립해서 상악에서는 좀 더 인트루시브한 리트랙션 포스를 가하고 하악은 순수한 인트루전 포스를 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인트루전 메카닉을 지금과 같이 오그질러리 아치에다가 오버레이 타일을 사용해서 하게 되면 타이어하는 위치에 따라서 해당하는 폴스가 걸리는 부위에 토크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1번 부위에 오버레이 타일을 하게 되면 전치부가 앞으로 플랫 아웃되면서 인트루전 되고요. 좀 더 퓨어 인트루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측절치의 후방 정도에서 결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상황에 따라서 비대칭적인 커렉션을 원하는 경우는 오른쪽 밑에 보이는 것처럼 한쪽 편만 어시메트릭하게 타일해서 오클루잘 플레인을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치료가 종료된 상태이고요. 오버바이스는 충분히 오픈되었고 오픈된 상태에서 상악 전치부를 리트랙션해서 환자가 원하는 스페이스 클로저를 시행하였습니다. 위에는 종료하고 2년 8개월 후의 그 사진인데요. 오버바이스는 더 깊어지지 않고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딥바이 커렉션 했을 때 인트루전 시킨 전치부가 다시 정출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항상 남아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내원할 때마다 상하 전치부 사이에 혹시나 TF가 있지 않는지 안티리어 가이던스, 라테럴 익스커전, 그다음에 CO 바이트 상에서의 프리머처 컨택을 정기적으로 제거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환자의 셉을 보게 되면은 상악 전치와 하악 전치가 상악은 리트루전과 인트루전이 동시에 일어났고 하악은 순수하게 인트루전 되는 방향으로 해서 오버바이시 커렉션 되었습니다. 사실은 딥바이시 심한 경우에는 상악만 아니면 또 하악만의 전치를 인트루전 시키는 것만으로 바이트를 커렉션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환자의 그 스마일 아크가 리버스 아크가 아니라면 상하 전치를 모두 다 컨트롤해서 각각 2mm 정도의 인트루전을 하게 되면 나중에 좀 더 그 바이트 컨트롤, 릴랩스에 대한 염려가 좀 줄지 않을까 생각해서 상하 전치를 동시에 공략하는 것을 이제 권하고 싶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몰라를 익스트론 시키는 방법인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전칩의 바이트, 템포러리 바이트 레이징 테크닉을 사용해서 구치부를 정출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100% 구치부만 정출시키는 건 아니고요. 바이트가 전치부에 컨택되기 때문에 바이팅 포스에 의해서 저작 근력과 교합력에 의해서 전치부도 인트루전 되는 간접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더 저는 다이나미컬한 그 메카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시적으로 구치부를 오픈바이스를 만드는 겁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상악 전칩의 바이트를 점프시켜서 바이트를 블럭을 본딩해서 구칩의 바이트를 이계시킨 다음에 그 이계되어 있는 오클루전 클리어런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딥바이스 커렉션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바이트를 오픈시키게 되면 버티컬 머슬 폴스, 저작 근력을 약간 차단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부분에 집중시킬 수도 있습니다. 집중이라고 하면 전치부 인트루전 폴스를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머슬을 이용해서 시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차단하는 것이라고 하면 구치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동시켜서 몰라 익스트루시브 레벨링을 통해서 우리가 바이트를 오픈시키는 거죠. 이때 환자가 가지고 있는 근력이 조금 약하다든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치아가 컨트롤이 잘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일라스틱 폴스나 그러니까 아치와이어 폴스를 조금 조절해서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그 바이트 커렉션, 딥바이 커렉션의 메카닉들은 사실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인트루전 알치를 밴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어떤 재료라든지 메카닉이라든지 폴스를 어느 타이밍에 적용했다가 풀어주느냐에 대한 순차적인 어떤 그런 흐름을 좀 더 잘 이해하신다면 우리가 아까 보여드렸던 발티 스페이스를 그대로 남기고 교정치를 종료하게 되는 그런 불안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바이트 레진은 우리가 그냥 적층을 해서 하셔도 되고요. 좀 더 편하게 하시려면 몰드가 있습니다. 바이트 레진 몰드 키트가 있어서 여기에 제가 원하는 형태의 몰드로 바이트를 큐어링 하실 수 있는데요. 단점은 뭐냐면은 일단 한번 큐어링 한 다음에 바이트 높이를 체크해야 되는 게 단점이어서 교합 조정, 바이트 레진의 높이 조절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거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직접적으로 바이트 레진을 패킹해서 만들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큐어링 하기 전에 제가 원하는 오버바이스의 높이를 능동적으로 조절해서 그것이 되면 그 다음에 큐어링을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레진 삭제 없이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처음에는 이런 몰드 키트가 있는 것이 아마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용하는 레진은 바이트를 시킨다고 해서 수복용 컴포짓 레진을 쓰시는 것은 조금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강도가 단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힘이 가해졌을 때 적절한 레진에 마모가 생기지 않으면 환자가 불편감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바이트 폴스가 걸리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코어 빌드업 할 때 사용하는 블루 레진을 사용해서 하고 있고요. 이 레진은 조금 소프트해서 어느 정도 TF가 걸린다 하더라도 적절하게 불편감을 상쇄시킬 수도 있고 제가 원할 때에 블루 레진이기 때문에 반드시 삭제를 해야 되거든요. 간혹가다 삭제가 안 된 채로 쭉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험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삭제할 수 있게끔 눈에 잘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블루 레진을 사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이나미컬한 메카닉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었는데요. 이제 단계별로 적절한 타이밍에 제가 원하는 의도한 부위에다 바이트 레진을 올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른 부분으로 다시 이동시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머슬 폴스랑 일래스틱 폴스를 가감하는 그런 스킬이 조금 필요한데요. 첫 번째 페이지는 포스트럴 바이트 레진을 올리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굳힙을 올리는 바이트 레진이 딥바이트에 커렉션하기에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는 그 반대입니다. 대구치에 올리는 바이트 레진은 바이트를 더 깊게 만들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트 레진은 저는 임상적 기준으로는 6개월 이내 정도까지만 적용하는 3개월 이내에 삭제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 환자의 상황이 부정교합의 상태가 여의치 못해서 좀 더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더라도 최대 6개월 이내에 구치부의 퍼스트 페이즈 바이트 레진을 다 삭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교합력이 걸리는 것이 제1대구치만 걸리기 때문에 결국은 대구치가 머슬 폴스에 의해서 인트루전 폴스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트루전이 되게 되면 하악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딥바이트는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적절한 타이밍에 페이즈 1을 페이즈 2 타입으로 변경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이 사용하는 부위는 가운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펑셔널 커습, 하악 제1대구치, 버컬 커습에다가 커습의 모양처럼 이게 올리는 방법이고요. 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커습 2개를 만드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중간처럼 커습 2개 사이를 해서 원 커습처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만약에 TMD 히스토리가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지금은 없지만 아니면 바이트가 조금 불안정하다든지 듀얼 바이처럼 바이트 좀 불안정하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 방법보다는 왼쪽에 있는 센트럴 포사에다가 마치 스프린트처럼 커습이 없어지는 것처럼 올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건 나중에 삭제할 때 조금 불편한데요.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하는 펑셔널 커습을 올리는 것보다는 센트럴 포사에 이렇게 패킹하는 것이 처음에 할 때는 좀 편하다고 얘기는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적절한 타이밍에 제거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고요. 브라켓팅을 할 때 보통 딥바이트 환자들에서 저희가 브라켓이 걸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진지바 쪽으로 피해서 붙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진지바로 붙인다는 거는 결국은 전치부가 정출된 채로 유지가 된다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브라켓팅은 이상적인 위치에 붙이시고요. 만일 브라켓을 제대로 붙일 수가 없다면 공간이 없어서 미니 튜브라고 하는 매우 작은 사이즈의 임시 튜브, 임시 브라켓을 사용해서 1차 배열을 합니다. 이 사진은 추후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퍼스트 페이지 바이트 레진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TMD의 증상이 있는 환자에서는 금기입니다. 왜냐면 사실은 TMD 환자는 교정 치료 자체가 지금 진행 중이라면 금기이죠. 두 번째는 바이트 레진을 올리려고 하는 대구치, 주로 하악의 제일대구치도 올리는데요. 이 하악의 제일대구치의 폐류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엑스레이 보시게 되면 제일대구치의 그 알베올라 본 레벨이 굉장히 낮아서 퍼케이션 에어리어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치근 주변에 PDL이 약간 와이드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바이트 레진을 올린 치아만 집중적으로 교합력을 받기 때문에 이 치아에 TFO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폐류 상태가 양호하면 TFO가 몇 달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안 되지만 이 부분의 폐류 상태가 불량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치아가 하이퍼 모바일해지거나 심한 경우는 앱세스 또는 스웰링, 페리오 주변에 이제 스웰링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환자분도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와이어를 커팅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서 바이트를 오픈시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바이트 레진 테크닉은 이걸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잘 적응증과 금기증을 가리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능동적으로 바이트 컨트롤 할 수 있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브라켓을 붙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진지바 쪽으로 깊게 붙이는 거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저는 그거보다는 정상적인 위치에다 붙이고 바이트를 올려서 컨트롤 빨리 오버바이스 커렉션 시키겠다는 방법으로 이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미니 튜브, 굉장히 사이즈가 작은 미니 튜브를 1차 얼라이먼트가 될 때까지 016 나이타이의 역할이 종료될 때까지 쓰게 되면 좀 더 바이트 컨트롤을 좀 쉽게 하면서 얼라이먼트도 동시에 할 수 있고 덕분에 바이트 레진의 높이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걸 피할 수 있습니다. 바이트 레진의 높이는 보통 프리웨이 스페이스 이하로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임상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프리웨이 스페이스 이상으로 바이트 레진을 오픈하게 되면 결국 머슬이 과한 힘을 가지고 발생하기 때문에 머슬이 스트레치 되면서 다시 몰라를 인트루전 시키려고 하는 힘을 과하게 걸게 돼 있거든요. 결국에는 몰라 인트루전은 오버바이스를 결국 다시 깊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바이트가 과도하게 오픈되지 않도록 브라켓이 걸릴 수 있는 정도만, 문제가 안 되는 정도만 오픈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 오버바이스에 커렉션 시키는, 우리가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딥바이스에 커렉션 시키려고 하는 메카닉이 걸리는 방법은 페이즈 2 바이트 레진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페이즈 2 바이트 레진은 엔티리어 바이트 레진인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악의 견치에 걸거나 아니면 상악의 중절치 또는 상악의 중절치와 견치 네 곳에다가 바이트 레진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1단계에 있었던 포스트럴 바이트 레진을 순차적으로 또는 한꺼번에 삭제를 해서 바이트 컨트롤을 하는 거죠. 이때 지켜야 되는 것은 이제 바이트 레진의 형태를 커습 팁의 모양처럼 마치 포스터가 생긴 것처럼 만드시면 안 되고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선반의 모양처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합이 딱 하나로 포인트를 걸리는 것이 아니라 약간 선반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도 물릴 수 있고 옆으로 약간 돌려서 물릴 수 있는 것처럼 하셔야지만이 그 상태에서 오히려 더 TMD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고요. 캐나인에다 올리는 경우랑 일본에 중절치 올리는 경우가 좀 상황이 다른데 안티리어 오버바이트하고 안티리어 오버젯이랑 캐나인 오버젯, 그 다음에 그 캐나인의 교합 관계, 상하 캐나인의 약간 클래스 2 캐나인 키인 것이 조금 더 유리하거든요. 이런 관계들에 따라서 어떤 케이스는 견치에만 올리고 어떤 케이스는 중절치에만 올리고 어떤 경우는 중절치랑 견치에 동시에 올리기도 합니다. 상악 전치부의 바이트를 올리는 그 페이즈 2 바이트 레진은 사실은 상악의 와이어가 좀 더 리지드한 상태가 되었을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016 나이타이보다는 176 나이타이보다는 TMA 정도 들어갔을 때 하는 것이 가장 이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절치의 바이트 레진을 올리는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견치의 바이트 레진을 올리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해부학적으로 캐나인 부분에 있는 필라가 가장 강하게 안전하게 교합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부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의 불편감을 임상적으로 문진을 통해서 제가 피드백 받을 때도 견치의 바이트 레진을 올리는 것이 물론 올린 직후에는 불편하긴 하지만 적응하는 과정이 조금 더 용이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견체에서 올리고 그런 다음에 순차적으로 좀 더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중절치로 바이트 레진을 추가로 올리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합의 레버 시스템은 사실은 3급 레버이죠. 가장 효율이 떨어지는 최대 힘을 써서 최소의 역할을 하는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그 레버 시스템인데 대신에 힙이 걸리는 풀크럼이 되는 과도에는 굉장히 안전한 레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트 레진을 6번이나 3번이나 1번에 올리게 되면 이 레버가 점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급 레버로 갔다가 2급 레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1급 레버 시스템 레버가 힘 전달이 가장 효율적으로 되는 거죠. 최소 힘으로 최대의 효율을 이루는. 이 부위가 어느 부위냐면 6번에 올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1대구체 바이트 레진을 올리는 경우가 레버 1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게 되면 저작을 할 때마다 포스 안에서 콘다일이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하는 그러니까 시소 이펙트를 가지게 되어서 조금 위험하니까 TMD 히스토리가 있었다든지 뭔가 근육에 불편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서는 조금 피해야 되고 가급적이면은 최대한 빨리 페이즈 2 엔티리어 바이트 레진으로 옮겨주는 것이 이제 좋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페이즈 2 바이트 레진은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은 1번은 초진이고요. 2번 같은 경우는 브라켓을 붙여서 초기 얼라이먼트를 하기 위해서 하악의 6번에 바이트 레진을 올린 건데 이때 7번에는 브라켓을 붙이지 않습니다. 이제 임상제 책에 보면 딥바이트 환자에서는 초기부터 제2대구치까지 브라켓팅 해야지만이 바이트 오픈이 유리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7번까지 무조건 브라켓을 붙여서 얼라이먼트를 하게 되면 오히려 7번이 인트루전 폴스가 걸리면서 바이트 오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6번까지만 브라켓팅을 붙여서 하고 7번은 자연스럽게 자발적 맹출, 자연스러운 맹출이 되도록 그냥 방치? 일단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2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1단계의 바이트 레진을 올렸을 때 특히 스키라텔 뒷바이트 같은 경우는 마세터 머슬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면 몇 달만 바이트 레진을 올려놔도 6번이 인트루전 폴스를 강하게 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이 바이트 레진을 삭제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7번까지 와이어가 인게이지 되어 있다면 7번도 같이 함입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둘 다 함입이 되게 되면 둘 다 정상적인 위치로 정출시키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7번은 프리하게 괜찮은 버티컬 디멘전, 우리가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버티컬 디멘전을 유지하도록 두고 6번만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함입이 좀 된다 하더라도 바이트 레진을 쓰는 거죠.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뒷바이트를 고치려고 하는 바이트 레진의 위치는 2번의 위치가 아니라 3번 사진에서 보는 위치입니다. 화살표에서 1번하고 3번 안쪽에 바이트 레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1, 3번의 바이트를 점프시켜서 바이트를 오픈시키고 6번의 바이트는 삭제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맹출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과 같이 바이트를 오픈시켜서 이제 치료를 종료하게 되는데요. 전치부 바이트 레진의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면 지금 3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악 전치가 앞으로 약간 기울어진 상태에서 바이트가 하악 전치랑 바이트가 되게 되면 사악 전치가 좀 더 레비얼 플레어 아웃 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이 때문에 전치부에 스페이싱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바이트 레진을 1, 3번에 있던 바이트 레진을 제거할 만큼 내가 딥바이 코렉션을 잘 했다라는 것이 확인되는 4번 슬라이드에서는 1번에 11번과 21번에 그 플레이아웃 돼 있는 안티리어 토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브라켓을 뒤집어서 붙여서 네거티브 토크로 한 몇 달 정도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10일, 20일은 원래 자기의 브라켓을 180도 돌려서 마이너스 토크를 유지한 상태로 두게 되면 엔티리어 토크도 좋아지고 스페이싱도 좀 더 잘 개선되고 하악 전치부가 사악 전치부랑 만나는 컨택도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어서 나중에 재발, 재치료, 한 10년 있다가 다시 환자가 와서 딥바이 커렉션 하고 싶다. 사실은 환자가 원하는 건 딥바이 커렉션 아니거든요. 딥바이스로 인해서 발생한 사악 전치부의 스페이싱에 대한 커렉션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 딥바이스 고치지 않으면 그 스페이싱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하자면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때 한번 디테일링해서 끝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